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FAT 1급 기출문제 지난 맨 마지막에 시행됐던 50회 문제예요. 우리 어저께는 FAT 2급 설명해 드렸었는데 그 4회분에 대해서는 5회분 드렸나요? 이번 주에 계속 연습하면서 반복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거 처음 보시는 분 때문에 우리 그 자료 다운받는 거 지금 잠깐 여기다 녹화해 놓고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그 AT 자격시험 기출문제 풀이할 때 물론 교재에서 그 백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연도수라든지 또 숫자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지금 기출문제하고 똑같이 보기 위해서는 그냥 여기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 시행됐던 걸 갖다가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게 좀 더 편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공인회계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기출문제를 갖다가 다운받아서 저기 설치하면 된다는 얘기죠. 하는 방법은 여기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공인회계사회 AT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기출문제는 오른쪽에 여기 기출문제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물론 로그인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신 다음에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이를 클릭하시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기출문제라고 해가지고서 회차별로 쭉 나와 있어요. 급수별도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제가 어저께 했던 FAT 2급을 갖다 샘플로 이렇게 해놨었는데 지금 오늘 할 것은 49회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거여서 50회가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고 49회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가시게 되면 50회가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 50회에서 여기 FAT 1급 클릭하시게 되면 거기 페이지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여기에 우리 세무사회에서는 그 다운받은 파일에 그 임시 수험번호하고 감독관 번호가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 공인회계사회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 감독관 번호하고 수험번호가 홈페이지 자체에 그 기출문제 다운받은 페이지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메모를 해 놓으셔야 된단 말이죠. 메모 해 놓으시고 여기 첨부 파일 다운받으시게 된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문제가 이렇게 여기 뭐죠?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압축이 해제가 돼요. 압축 해제된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아이콘 누르시게 되면 그 실기 프로그램 작성되는 그 화면이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그거 확인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포맷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가 세팅된 준비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임시 수험 번호 넣고 그다음에 감독관 확인 번호 넣고 실행을 시키시게 되면 연습 문제를 갖다가 기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다운받은 파일에서 50회들 좀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문제지 프린트해서 나눠드린 거 제 50회 그 문제지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출문제 재무회계 1번부터 10번 문제는 재무회계 문제고요. 11번부터 15번까지는 부가가치세 세법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었던 대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50회 FAT 1급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쭉 내려가셔서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읽어보시라 그랬었죠.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재무회계 문제 있죠. 자, 1번 문제부터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문제 또 나오는 것도 재무제표 아니면 재무상태표가 대부분의 문제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서는 여기서 또 보니까 첫 번째 문제가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 중에서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거 물어보고 있죠. 이런 거 기존 암기해 놓으셨으니까 뭐 별반 어렵지 않게 금방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우선 여기 자본 조정 항목에는요, 자본 조정 항목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일단 배웠었죠. 첫 번째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차감적인 성격을 갖다 주로 먼저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고요.
감자, 차손. 뭔가 지금 빠지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 마지막으로 뭐 있었죠? 그냥 자기 주식 하나 써달라 그랬었죠? 자기 주식. 그래서 여기 회계 1급 정도에서 물어보는 것들은 주로 이 정도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 그러면 해당되는 게 뭐가 있나요? 3번 자기 주식 있네요. 그죠? 여기가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게 되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재무제표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일정 기간이라고 되어 있고 경영 성과 이거 뭐죠? 요거만 나와도 벌써 알잖아요. 그죠? 여기 손익계산서 답은 금방 나올 것이긴 하겠지만은 좀 밑에 줄 것도 한번 봐주세요. 보통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 제공한다 그랬죠. 미래 현금 흐름, 그다음에 수익 창출 능력. 지난번에 요거 설명할 때요. 우리 회계원리 처음 배우면서 지금 매장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이유가 그 매장에 들어가서 뭔가 사 먹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기꺼이 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매장 입장에서는 돈을 번다는 뜻이고 우리는 지나가다가 와 대박 돈 벌 거라는 거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요 말 표현이 손익계산서를 나타내는 말 표현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이건 이런 요 밑에 두 번째 용어는요 세무 2급에서도 많이 여기 보기에 나오는 항목이에요. 얘가 재무제표 중에서 손익계산서를 나타내는 용어구나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또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문제는 뭘 물어보나 봤더니 업무일지의 일부인데요. 나의 회계 처리할 계정 과목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업무일지 중에서 고아원에 자격금 지급했대요. 비용은 1,000만원. 그럼 이 계정 뭐라고 쓰겠냐고 계정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기부금이라는 거 금방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원 단합대 직원들 위해서 돈 쓴 돈 규정인 복리생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점수 주려고 작정하고 낸 문제니까 가뿐하게 2번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네요. 어저께부터 보면은 기부금 접대비 복리생비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죠. 실무에서 제일 많이 발생되는 그 계정 항목이 또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4번 문제 보니까 다음은 항공의 상품 운반용 화물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결산 후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죠?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얘는 2021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요거 할 때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였었냐면 취득한 연도수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날짜를 이렇게 써놓는 게 좀 편해요. 1월 1일 날 지금 200만원짜리를 샀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 아니라 정률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내용 연수는 지금 8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정률법에 여기다 써놓을까요? 정률법 어떻게 감가상각했었죠? 정률법은 제가 미상각 잔액에다가 무조건 곱하기 정률 또는 상각률 곱해서 계산만 하시면 돼요 라고 썼죠. 여기 내용연 쓰고 나발이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2020년 12월 31일부터 먼저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취득원가 자체가 정률법에서는 바로 미상각 잔액이니까 곱하기 여기 몇을 해야지 돼요? 정률은 30%라고 이렇게 있죠. 30% 또는 0.4 하면서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해에 감가상각은 얼마나 됐을까요? 60만원 이렇게 됐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2021년에는 12월 또 31일 날 지금 얘 물어봤죠. 12월 30일에는 미상각 잔액이 2020년도에 200만원에서 60만원 상각을 했잖아요. 그럼 미상각 잔액은 얼마 남았어요? 140만원 남았죠. 140만원에다 상각률은 정률법이니까 똑같이 30%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두 번째 상각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 42만원 나오죠? 그럼 여기는 42만원. 근데 여기 2021년 12월 30일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봤어요. 그죠? 이 날짜에 누계액은 우리가 매년 감가상각비로 처리했던 거 토탈 합계금액을 우린 누계액이라고 부르죠. 그럼 여기 금액은 102만원 나오겠네요. 두 개 합치니까. 답은 여기 1번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시라는 얘기예요. 정률법으로 생각하는 거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여기 내용 연수 왜 줬어요? 뭘 왜 줬어요? 헷갈리라고 줬죠. 그래서 여기 정률법에서는 딱 요것만 아시면 된다고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5번 문제는 항공은 업무용 자동차 타이어 교체 비용 수익적 지출이라고 했죠. 자동차의 취득원가에 가산했대요. 그럼 이건 지금 수익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 지금 문제 나온 거죠. 그죠? 그때 이거 어떻게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나? 한번 보면은, 자, 보세요. 지금 얘 수익적 지출이었다면, 우리 예를 들어서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써야 되는데, 비용 안 썼죠, 지금 이거. 그죠? 그리고 얘를 갖다가 지금 여기 취득원가에 가산했다는 것은 차량 운반구라고 좀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량 유지비라고 써야 되는데 차량 유지비라고 쓰지 않았으니까 얘는 지금 비용인 차량 유지비는 비용이잖아요. 그죠? 비용을 써야 되는데 안 썼으니 비용은 과대계상이 될까요? 과소계상이 될까요? 비용은 과소계상이 되죠. 그러면 여기 차량 운반구라고 얘는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차량 운반구는 자산 계정이잖아요. 그죠? 자산 계정은 쓰면 안 되는데 썼으니까 과대계상 되겠죠. 그죠? 근데 요 자산하고 뭐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랬었느냐면 자산이나 이익이나 또 뭐도 있었죠? 자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법인세, 비용도 이 네 가지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랬었잖아요. 과대계상, 과소계상. 그래서 여기서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거 찾으래요. 옳은 거. 그럼 여기 지금 부채는 나타나 있어요? 안 나타나 있어요? 지금 얘는 비용과 자산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채는 나타날 계제가 없어요. 여기는. 그죠? 얘는 상관없고요. 비용의 과소계상. 비용 과소계상 있죠? 얘가 맞는 거네요. 자산의 과소계상. 자산은 과대계상 있죠. 이익의 과소계상. 이익도 과대계상 돼야 되죠. 얘네들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돼요. 다르게 방향이 움직일 수가 없는 계정이란 말이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면 답이 2번 금방 나오고 이런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랬었잖아요. 급수가 올라갈수록 많이 나와요. 이 문제 이 내용 하나만 알면 즉 계정들의 하나의 방향성 하나만 5개 중에서 하나만 주어지면 나머지 건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였었어요. 자,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 6번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 재고자산 관련 자료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매출원가 계산하래요. 매출원가 계산하게 되는 거 시기 딱 정해져 있죠. 그죠? 그거와 관련된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얘기고요. 잠깐. 자, 그래서 매출원가를 계산한다는 문제가 나오면 보기도 이렇게 주어진 자료 보니까 기초재고, 기말재고 나오잖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반드시 이거 그려놓고 시작해야지 실수하기 하는 게 좀 줄어든다 그랬었죠. 기초재고, 기말재고 등등 요거 해놓으시고요. 얘하고 세트가 뭐라 그랬었냐면 여기 일단 상품 계정이고요. 얘 매출원가 계산하는 문제하고 세트 문제가 바로 손익 구분이에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는 거 요게 이렇게 세트란 말이죠. 우선 주어진 자료 그대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기초재고액은 1000만원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다가
1000만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단기 매입액 5천만원이라 그랬죠. 단기 매입액은 여기다가 5천만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 제가 지난번에 또 복습 겸 해서 여기 기초재고액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 두 개 더한 것을 우리는 판매 가능액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시죠? 이것도 기억해 놓으시고요. 문제하고는 지금 관계는 없지만, 그 다음에 여기 그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용어도 나와 있고, 기말 재고금액 순 실현가치라고 되어 있죠. 지금 기말 재고액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지금 우리가 장부에다가 기록해야 될 금액이잖아요. 기말 현재 실제 금액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순실현가치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재고의 실제 가치라는 뜻이에요. 그게 얼마라고 지금 판단이 됐느냐면 여기 지금 3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매출원가로 계산되는 금액은 얼마가 계산돼요? 매출 원가로 계산되는 것은 5,700만 원 이렇게 계산되죠. 자, 그런데 여기 재고자산이 감모손실이 되어 있고 얘가 비정상 감모래요. 그럼 얘는 상품이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죠. 그럼 얘를 분계로 따져보면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비정상 감모일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었냐면 차변에다가 재고, 자산, 감모, 손실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금액 100만원 이렇게 썼고, 대변에다가는 제가 뭐라고 썼어요? 우선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상품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뜻이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상품이 지금 그만큼 수량이 부족하는 것이니까 상품을 100만원 이렇게 쓰겠죠. 근데 제가 여기 상품이라는 것은 재고자산이고, 재고자산이 감소됐을 때는 차변에 매출원가가 오는 게 정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상품 재고자산인데 매출원가 대신에 이런 다른 계정들이 오게 되면 상품이 없어졌는데 걔를 타계정 대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 상품 계정 옆에다가 적요란에다가 여러분들이 8번 타계정 대체로 이렇게 써준다 그랬었죠. 즉 상품이 매출원가가 아니라 타계정으로 바뀐 거라면 지금 여기 매출원가에서 얼마는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보세요. 지금 여기 말뜻 자체가요. 상품 계정 여기 상품 계정이잖아요. 상품이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잖아요. 5,700만 원어치. 이게 팔렸다는 뜻이고요. 근데 여기서 얼마는 팔린 게 아니래요. 100만 원은 팔린 게 아니라잖아요. 다른 계정으로 바뀐 거지. 그러면 매출원가를 물어봤을 때는 타 계정으로 대체된 이 100만 원은 이렇게 빼줘야 된단 말이죠. 왜? 상품이 우리가 팔려나갈 때 맨날 옆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초재고액하고 단기에 판매하기 위해서 사갖고 온 금액 여기 기록해 놓고 창고에 가서 실제 몇 개 남았는지 봤더니 300만 원어치 남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우리 무조건 다 팔린 거를 보잖아요. 그죠? 근데 상품이 빠져나가게 됐는데 그 중에서 팔린 게 아니라 여기 비정상 감모가 있다니까 얘는 팔린 게 아닌 것만큼은 빼줘야지 매출원가가 정확히 계산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다? 5,600만 원이 답이 되는 거랍니다. 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이 문제 안에서는 지금 요거는 사용되지 않았죠. 요거 자체에서만 요런 거고요. 근데 여기 할 때마다 여러분들 전 시험 이번 주 또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혹 생각이 나서 복습할 것들은 그냥 그때그때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단기 매입이라고 그랬었죠. 단기 매입은 이 자리에다가 반드시 순 매입액을 기록해 줘야 된다고 어저께도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는 더해줘야 돼요? 부대비용은 더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뭐는 빼줘요? 여기 매입 환출은 빼줘야 되고, 또 매입 애누리는 빼주고, 마지막으로 매입 할인도 빼줘야지 여기 단기 순매입액이 계산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여기 들어와야지 된다는 얘기 한번 해드렸어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됐고요. 다음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 옳은 설명을 한 학생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옳은 얘기를. 자, 선급 비용이요. 선급 비용은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이거 계정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혹시 보는 분을 위해서 설명 다시 잠깐 해놓게 되면 선급 비용이라는 용어는 선급금이라는 용어와 그다음에 비용, 선급금, 비용을 먼저 지급했다는 뜻인데 선급금은 자산 계정이죠. 자산 계정, 아이고, 자산 계정이고요. 끝에 비용이 와 있는데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서 선급비용이 됐다면 앞에 있는 거 계정을 따라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선급금이 자산이기 때문에 이 선급 비용도 자산 계정이에요. 비용 계정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여기는 유동, 부채라고 했으니 얘는 택도 없는 얘기죠. 이런 거 틀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계정 과목이 정확히 암기가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가 틀리게 되면 사실상 전반적으로 회계 1급 과정에서 많이 흔들린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요거는 기초 과정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정 정확히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뭘 기다려요? 족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이 미지급 비용은 미지급금과 비용이 합쳐진 말인데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부채죠. 여기에다가 비용을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는 뜻이고요. 두 개가 결합되면 앞에 게 주인이에요. 그래서 얘가 부채이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도 부채 계정이에요. 그래서 부채게 되면 자산하고 상관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수수익. 미수수익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써놓을까요? 미수금이라는 계정하고 수익이라는 계정이 합쳐진 건데, 즉 수익인데 아직 미수금 돈 못 받았어요, 이런 뜻이라는 얘기라고 했었고요. 미수금은 자산 계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수수익도 자산 계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수수익은요, 선수금 더하기 그 다음에 수익, 즉 돈을 받긴 받았는데 수익을 먼저 받았다는 뜻. 그래서 선수금은 부채 계정이죠. 그래서 부채 계정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유동 부채. 지금 이 네 가지 계정은 우리가 언제 배웠던 것이냐면 우리 손익의 이연과 손익의 예상이라는 걸 때 배웠던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잠깐 메모를 해놔드리면 손익의 이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얘는 좀 선불의 개념이죠. 선불로 주었거나 선불로 받았을 때, 즉 문제를 회계상의 거래를 읽어보시고 지금 돈을 먼저 주었거나 받았다면 걔는 손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항목이라는 뜻이고, 이때 쓸 수 있는 계정은 두 가지밖에 쓸 수가 없어요.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을 쓰든지 아니면 선수 수익이라는 계정, 부채 계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손익의 이연, 선불인데 미지급 비용이라든지 미수수익 계정을 쓴다는 것은 이 손익의 이연에 관련돼서 또는 손익의 예상과 관련돼서 이런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이걸 다시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손익의 예상은 회계상의 거래를 읽어보시게 되면 얘는 후불 개념이에요. 아직 돈을 받지 못했거나 아직 돈을 주지 못했다는 뜻이죠. 이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는 계정을 선택할 때에는 우리 미자 들어가 있는 미수 수익이라든지 얘는 자산 계정이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아직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뜻, 얘는 부채 계정이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론에서 물어보는 문제만 갖고서도 여기 손익의 이연 예상 나오는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 제가 설명해놨던 내용들 있잖아요. 차근차근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고, 지금 계속 문제를 풀어보는 이 와중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나왔던 문제들 비슷하게 계속 반복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의 실무에서 실무에서 업무를 보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격 시험에서도 꼭 물어볼 수밖에 없는 항목들이 되더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옳게 설명한 것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미지급 비용 유동 자산에 속한다? 예, 부채라 그랬죠. 예, 틀렸죠. 그 다음에 미수 수익은 유동 자산에 해당된다? 예, 자산 맞죠? 지원이 맞는 말 했고요. 선수 수익은 유동 부채죠? 이건 틀렸고요. 그러면 지원이만 맞게 얘기를 했네요. 1번이 답이네요. 그래서 되셨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한번 계정 구분하는 거 다시 한번 연습을 해 보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볼까요?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다음은 결산일 현재래요. 결산일 12월 31일 현재라는 말 뜻이고요. 수정 전 시산표, 즉 기말정리사항 아직 반영 안 됐다는 뜻이죠. 수정 전 시산표에 표시되어 있는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 잔액이래요. 그럼 여기 그대로 써보게 되면 근데 매출 채권은 16만원, 대손 충당금 현재 남아있는 거 15,000원 이런 뜻이죠. 그 문제는 기말정리사항 반영하기 전에 지금 12월 31일 현재 매출 채권 얘가 16만원 이렇게 됐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아직 설정 안 되어 있을 때 잔액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지금 15,000원 있어요. 이 뜻이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항공이 기말 매출 채권 회수 가능액, 제가 지난번에 요거 얘기해 드렸던 거 기억나나요? 회수 가능액. 회수 가능액은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대손충당금 얼마를 빼게 되면 여기 밑에 이제 계산되는 그 금액을 우리는 장부가액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장부가액이 13만원으로 지금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손충당금은 얼마가 설정돼야 돼요? 그냥 딱 보기에도 3만원이 돼야 되겠네요. 라고 금방 아실 수 있단 말이죠. 여기 대손충당금은 그러면 3만원이 이렇게 설정이 돼야 되는데 현재 지금 대손충당금 얼마밖에 없어요? 15,000원 밖에 없죠. 그러면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할 때 12월 31일 기말정리사항으로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 대손 상각비 15,000원 보충법으로 보충해주면 되는 거니까 대변에다가는 대손 충당금 15,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서 기말정리상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지금 추정에 따르면 문제에서 대손 충당금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죠?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대손 충당금은 얼마입니까? 여기 벌써 계산해놨잖아요. 요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제가 나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제가 이 장부가액 이렇게 계산할 줄은 아는데 말이죠. 이 장부가액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랬었죠. 그죠? 장부가액을 지금처럼 회수 가능액이라고 표시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얘를 실현 가능액 뭐 이런 걸로 쓴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의미가 회수 가능액이란 말이나 실현 가능액, 순실현 가치, 실현 가능액 또는 순실현 가치 또는 가액 뭐 이런 용어로 쓴단 말이에요. 왜? 지금 여기에 재무상태표에 이 의미가 뭔지를 갖다 잘 이해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12월 31일 날 매출채권 우리가 지금 받을 금액이 16만 원이 있는데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이유가 내년에 이만큼은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더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장부가액으로 13만 원 표시되어 있는 것은 내년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바로 이 장부가액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장부가액이라는 용어 대신에 회수 가능액, 순실현가치 이런 용어를 쓰더라도 얘가 장부가액을 뜻하는 것이라는 걸 여기 문제에서 보듯이 알아야지만이 이 문제 푸는 게 수월해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기말 정리사항으로서 12월 31일 날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답은 15,000원이라고 답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것은 어차피 대손충당금 3만원 계산했기 때문에 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단기에 발생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판관비, 제가 판관비하고 영업이익 비용 이런 거 많이 물어본다 그랬죠. 구분하는 거. 자, 급여, 대표적으로 급여는 포함되는 거죠. 급여, 그 다음에 퇴직급여도 판관비에 해당되고요. 배당금 수익은 매번 발생하는 게 아니죠. 영업과 관련이 없고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도 마찬가지로 영업 외 비용이고,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대표적인 판관비라고 얘기해드렸죠. 요거 구분 못하면 허구한 날 틀린단 말이죠. 뭐 때문에? 여기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하고요, 대손상각비, 얘는 잘 판관비로 기억들을 못하시는데 아주 대표적인 여기 판관비예요. 잘 두 개 기억해 놓으시라고 제가 수업하면서도 강조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접대비, 접대비도 판관비죠. 그러면 100만원, 120만원, 그 다음에 18만원, 20만원 하면 140, 158만원이네요. 그럼 답은 1번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0번 문제 2021년 12월 31일 매출채권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매출채권을 물어보고 있죠. 근데 보기를 보니까 매출채권, 매출채권 회수액, 현금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액 별게 다 나왔죠. 근데 여기 두 가지를 먼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두 개를 보시게 되면 매출원가하고 매출총액이 나왔잖아요. 그럼 얘를 두 개를 더하면 매출액이 되겠죠. 아까 앞에서 써드렸던 손익급은 얘를 말하는 거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지금 얼마로 나와 있냐면 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얘를 빼게 되면 우리는 얘를 갖다가 매출총이익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근데 매출총이익이 30만원이래요. 이렇게. 그럼 매출액은 얼마였겠어요? 얼마에서 100만원을 빼면 30만원이 나올까? 물어보나 마나 매출액은 두 개 더 합치면 되니까 130만원이 매출액이었었겠죠. 이해되시겠나요? 자, 이렇게는 알았고요. 여기 그 다음에 지금 매출채권이 얼마냐고 지금 물어봤잖아요. 매출채권을 계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배웠던 총계정원장을 사용하셔야 돼요. 왜? 여기 기초 매출채권이라는 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총계정원장을 자산계정인 매출채권으로 이렇게 집계를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매출채권은 자산계정이잖아요. 그래서 자산계정인 우선 매출채권이라고 쓰시고요. 매출채권의 기초잔액은 지금 기초가 50만원이었대요. 여기다가 50만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기는 매출채권 회수액. 매출채권 회수액이라는 것은 매출채권이 감소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감소했던 거 얼마를 회수했느냐? 80만원을 이렇게 회수를 했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매출 중에서 현금 매출액이 40만원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계산해 놨던 거 지금 올해 매출액은 총 얼마예요? 130만원 계산해 놨잖아요. 그죠? 근데 이 130만원 중에서 지금 40만원은 현금 받고 매출했으니 외상매출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액은 얼마야? 90만원이 나오죠? 90만원이 올해 발생했던 지금 외상매출금이라고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죠. 그럼 계산해 보세요. 매출채권에서 기초는 50만원,
단기에 발생한 현금 매출을 뺀 나머지 금액이 90만원. 거기서 80만원 빼면 지금 매출채권 잔액은 얼마로 계산돼요? 이렇게 계산해 놓으니까 여기 60만원이 매출채권 잔액이겠네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매출채권 금액 얼마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계산된 60만원 기말 매출채권 잔액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60만원이 답이에요. 여기서는 4번이 해당되는 답이 되더란 얘기죠.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한번 설명해 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0번까지가 완전 재무회계에 대한 문제였었고요. 11번부터는 좀 부가가치세법에 관련된 문제랍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부가가치세 우리 이론 수업 할 때 이론 수업하고 정리 한번 쭉 해본 걸로 끝내고서는 그다음에 기출문제 풀면서 기출문제로 부가가치세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랬었죠. 이걸 한번 정리를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11번 문제를 보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및 과세기간하고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래요. 일반 과세자의 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에 1기 맞죠? 오케이, 맞고요. 2번 은혜씨는 신규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얘도 맞게 설명했네요. 폐업자는요,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맞죠? 그다음에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3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돼요. 30일 이내가 아니라 폐업일이 속하는 달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30일 다음 달 30일 이내가 아니라 다음 달 며칠? 25일까지. 그래서 틀린 것은 지금 수경이가 말을 잘못했네요. 4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건 별로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은 걸 찾아보래요. 재화의 공급 시기. 자,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자 봐요. 여기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예로 제가 뭐를 말씀드렸었냐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여러분 스마트폰에 대한 거기 데이터 사용료 같은데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는 여기는 계약서에 따라서 우리가 청구를 하게 됩니다. 공급 시기로 봅니다. 계약금이래네. 계약서 상의 일자, 요게 바로 우리가 공급 시기예요. 그런데 여기 계약서 상이라고 얘기가 안 나오고 그 용어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런 때로 표시된다 그랬었죠. 이거와 똑같이 해당되는 게 장기 할부 판매, 그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 그다음에 완성 지급 조건, 이런 거 나와 있었잖아요. 다 요 용어가 공급 시기라고 그랬었고, 그다음에 과세 표준도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 금액, 그게 과세 표준이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1번은 우선 옳은 말이고요.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인도 가능한 때가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인도 이용 가능한 때가 아니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똑같다 그랬었죠.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 이것도 하나 아셔야 될 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이라는 경우에는 지금 재화를 갖다가 일부 또는 전부를 내가 사가지고 납품하는 경우예요. 그때는 재화. 순수하게 가공만 하면 그거는 가공이라 그랬었죠. 용역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납품할 때예요. 즉 인도할 때. 그래서 가공이 완료된 때가 아니라 여기는 인도했을 때, 완성된 재화를 인도할 때가 바로 공급 시기예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재화의 가공이 완료할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거죠. 본사에서 모든 재화, 원재료 다 공급해주고 순수하게 가공만 했다면 그건 용역으로 구분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4번에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할 때가 아니라 상품권을 재화로 교환할 때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답은 여기 정확히 한 거는 1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을 보시게 되면 다음 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요. 과세거래 금액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그러는데 과세거래라고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죠. 우선 여기도 한번 잠깐 정리를 해드려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과세거래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얘를 갖다가 부가가치세 부과되는 게 어떤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어떤 때 부과된다 그랬어요? 재화의 공급, 그죠? 그 다음에 용역이 공급됐을 때, 그 다음에 수입 재화가 공급됐을 때, 이때 여기 과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요 라고 해드렸죠. 그리고 이거하고 구분되게 제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있다고 그랬었고, 재화의 공급 이런 것들은 저기 섞어서 잘 나온다 그랬었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조세, 세금 낼 때요. 세금 낼 때 조세, 물납, 물건으로 대신 세금 내는 경우, 그 다음에 담보가 제공된 경우죠. 담보로 제공된 경우, 이때도 여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경매라든지 공매라든지 뭐 이런 걸 할 때도 재화의 공급으로 이런 건 보지 않아요 라고 정리를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과세거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를 물어봤으니까 조세물납 이건 해당이 없죠. 재화의 공급을 안 본다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담보 제공액 이것도 조세물납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상가임대료 받는 거는 당연히 용역의 공급이죠. 그죠? 그다음에 제품의 공급과의 제품은 재화의 공급이죠. 대표적인 게 이게. 그래서 여기 위에는 재화가 용역이 공급된 케이스고요. 용역, 그다음에 여기 제품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여기 13번에는 상가임대료 1,500만원하고 제품 공급가액 1,200만원 두 개 합친 2,700만원이 지금 여기 과세 대상 거래 금액이 된다고 나와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답은 4번에 2,700만원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수기 합친 금액 있죠. 자,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 14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제조업이래요. 2021년 이익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자료입니다.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면 납부세액을 계산해 달라고 하네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과세 표준을 갖다 물어보는 것인지 세액을 물어보시는 건지. 자, 필요한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했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자료를 보시게 되면 공급가액이 5,500만 아니 5억 5천이래요. 그러면 공급가액 여기 5억 5천 이렇게 돼 있을 것이고 세액은 5,500만 원이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겠죠. 매출세액으로 매입세액에서는 2,100만 원. 이거는 매입세액을 물어보고 있네요.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죠? 공급가액은 안 가르쳐주고 일단은 써볼게요. 일단 매입세액은 이건 빼줘야 될 거잖아요. 매입세액은 2,100만 원. 일단 이렇게 썼는데 가로해 놓은 거 보니까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 토지와 관련돼 따르면 얘는 불공이니까 매입세액이 지금 200만 원 저기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여기서 또 얼마를 빼줘야 돼요? 200만 원은 빼줘야 되겠죠. 걔는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2,100만 원 여기서 얼마를 차감시켜 줘야 되느냐면 200만 원은 좀 빼줘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 접대비도 불공사항이고 불공사항은 지금 매입세 공제 안 되죠. 얘도 빼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얼마? 300만 원. 그죠? 매입세액 2,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두 개 불공사항에 해당되는 거 500만 원을 빼주게 되면 남아있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얼마가 남아있게 돼요? 여기 1,600만 원만 이렇게 남아있게 되겠죠. 그럼 5,500만 원에서 1,600만 원을 빼게 되면 얼마가 되나요? 계산기 눌러야 되나? 암산으로 한번 때려볼게요.
4,500만 원. 3,900만 원 나오네요. 했어. 그래서 여기 납부해야 될 세액은 3,90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보다시피 제가 재화의 공급 이런 거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랬었잖아요. 그 다음에 납부세액 계산할 때 불공 모르면 안 된다 그랬죠. 부가가치세법에서 크게 3대 천왕이라고 해서 여러분 시험의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는 게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과세, 표준이에요. 세금을 계산했을 때 얼마인지 물어보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불공상 6가지 제가 얘기 드린 거하고, 그 다음에 간주 공급 있죠. 이 세 가지 내용이 거의 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또 실무에서도 얘네들을 구분하지 못하면 실무에서도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시험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라는 얘기죠. 되셨죠?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맨 마지막 1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의 202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 이거 불공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일단 과세사업을 위하여 과세사업 위해서 사용됐대요. 사용될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 이거 별반 없죠. 네,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매추전표 입력할 때 51번 과세로 입력한 항목들이란 뜻이겠고요. 두 번째,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 똑같죠.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얘도 별반 불공상에 해당되는 거 아무것도 없죠. 걔도 매입세, 부가세 다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원재료를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공급가에, 지금 여기 간이과세자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랬었잖아요. 예전에 세법 개정되기 전에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이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 간이사업자로부터 받은 매입 신용카드 결제 받은 거 있잖아요. 이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음으로 인해서 지금 국가에다가 매출세액 납부할 게 없죠. 판매를 했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 간이사업자로부터 받은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는 간이사업자한테 얘 받지도 못했는데 매입세액만 공제해 주게 되면 그 형평성이 깨지죠. 그래서 이렇게 간이과세자한테 받은, 특히나 여기 8천만 원이 아니라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든지 현금영수증 매입세액은 불공 공제 대상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매입세액 공제되지 못하는 것은 3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행한 매입자 발행세금, 이건 뭐 그냥 발행을 누가 했느냐만 뿐이지 세금계산세 그 증빙 그 효력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전산회계 1급 15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론 문제 한번 쭉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고요. 다음 시간에는 50회 FAT 1급 실기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